1999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아틀라스는 주력 타이틀의 부진과 아케이드 사업의 실패로 꽤나 긴 암흑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틀라스에서 일하고 있던 개발자들의 상황은 페르소나 3의 흥행 이후부터 2013년까지가 오히려 더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였죠. 그 이유는 2006년에 아틀라스를 인수했던 인덱스 홀딩스 때문이었는데, 이곳이 어떤 회사인지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인덱스는 1995년에 설립된 모바일 컨텐츠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원래 휴대폰 벨소리나 로고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였죠. 이 회사가 아틀라스를 인수한 이유는 당연하지만 페르소나 3의 성공을 보고 아틀라스의 IP를 자사의 캐시카우로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래 게임 개발사는 하나의 작품이 히트하면 그 자본을 바탕으로 차기작의 개발비로 재투자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인데, 아틀라스의 경우 페르소나 3의 수익금은 전혀 재투자되지 않았고 전부 인덱스 그룹의 운영 자금으로 끌어다 사용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아틀라스가 이후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시기는 플레이스테이션 2에서 플레이스테이션 3로 플랫폼이 전환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인덱스는 플레이스테이션 3의 개발 기기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한 비용이 아까웠는지 아틀라스는 제때 플랫폼 전환을 할 수 없었죠. 그로 인해 아틀라스는 페르소나의 차기작 제작을 강요받으면서도 투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페르소나 3 패스의 발매 이후 아틀라스에게는 속편 제작 지시가 내려왔고 주어진 제작 기간은 단 1년이었습니다. 하시노는 차세대 플랫폼 전환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제작 기간만큼은 늘려주기를 요청했지만 이는 단칼에 묵살되고 말았죠. 일반적으로 하나의 게임 개발이 끝나면 한 달 정도의 휴가가 주어지기 마련이지만, 이처럼 살인적인 개발 일정 때문에 페르소나 개발팀은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휴가를 반납하고 곧바로 차기작 개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발 기재 및 엔진을 교체할 비용과 시간마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페르소나 4편은 전작과 완벽히 동일한 엔진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었죠. 개발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수의 엑스트라 NPC들의 모델링과 배경 오브젝트, 몬스터와 페르소나까지 거의 다 재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페르소나4 초판의 게임 내 데이터를 뜯어보면 페르소나 3에 등장했던 콜로니안 몰의 더미 데이터를 지우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시노는 시리에 빠진 개발 스태프들에게 비주얼의 혁신보다 인터페이스의 쾌적함과 캐릭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며 팀을 독려했습니다. 페르소나4는 같은 엔진으로 거의 비슷한 모델링을 돌려쓰기 때문에 전작에서 발전이 없다는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전작과 다른 느낌을 주어야 했는데, 페르소나4의 상징색이 전작의 파란색과 대비되는 노란색으로 결정된 이유도 이 강박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아트 디렉터인 소에지마 시게노리는 초기 디자인에 오렌지색이나 녹색도 고려했지만 전작과의 대비 외에도 시골 마을의 따뜻함과 경고의 의미를 내포한 노란색이 게임의 테마에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여 페르소나4의 테마 컬러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해상도가 낮은 플레이스테이션 2에서 UI에 사용된 무늬들이 깨지거나 흐릿해지지 않도록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정을 거쳤죠. 그 결과 전작과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UI가 완성되었습니다. 먼저 언급한 대로 페르소나4는 시간도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변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캐릭터성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과거 작품들과 완전히 다른 배경을 무대로 삼는 것에서 시작했죠. 작중 무대가 되는 가공의 도시 이나바시는 관광 명소도 없어서 간신히 운영되는 사실상 시골에 가까운 도시라는 컨셉을 잡습니다. 전작인 페르소나 1, 2, 3가 모두 번듯한 도시가 배경이었기 때문에 지금껏 플레이어들이 경험하지 못한 생소한 무대를 마련한 거죠. 다만 페르소나 3가 그랬듯 주인공의 매력은 곧 게임의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인공만큼은 세련된 느낌의 반듯한 모범생으로 설정합니다. 여기에 도시에서 시골 학교로 온 전학생이라는 설정으로 특별함을 주었으며, 전작에서 헤드폰이 시리즈를 상징하는 아이템이었듯이 안경을
패션 아이템으로 설정하고 이를 게임 내에서 진실을 보는 도구로 설정해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를 완성하죠. 이 안경을 쓰고 벗음으로써 현실 세계와 던전을 구분짓고 주인공의 디자인 역시 안경이 잘 어울리는 소년으로 완성했고요. 동료가 되는 캐릭터들 역시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끈끈한 정을 게임 내에서 표현하고자 했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활용해 친해지면 대신해서 공격을 맞아준다는 연출로 승화시켜 몰입감을 한층 더 높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동료 캐릭터들의 성격이나 특성 역시 치밀한 계산하에 정해졌는데 주인공이 도시에서 전학 온 세련된 남자라면 가장 먼저 동료가 되는 요스케의 경우 주인공을 진심으로 동경하지만 동시에 질투하는 파트너이자 라이벌인 속빈 강정 타입의 2인자 포지션이죠. 겉보기에 왈가닥이지만 마음속은 냉정을 품고 있는 치에와 조용하고 전형적인 여성상이나 가슴 속에는 열정을 숨기고 있는 유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내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에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투영해 이를 스토리에서 적절히 풀어내며 매력을 보여주죠. 페르소나 4에 등장하는 동료들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가진 지독한 열등감과 수치심을 섀도우라는 형태로 마주하고 끝내는 극복하는 과정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이것이 곧 끈끈한 우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인간관계가 캐릭터들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으며 이것이 페르소나 4의 가장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였죠. 페르소나 4의 캐릭터와 스토리가 전작에 비해 굴곡이 별로 없다는 걸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이게 다 의도된 포인트였다는 겁니다. 페르소나 4의 모든 내용은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들이 공존하는 것을 대비되게 보여주는 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캐릭터뿐만 아니라 조용한 시골 마을의 평온함 속에 살인사건이라는 어둠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였죠. 페르소나 3의 성공으로 인해 페르소나 시리즈의 팬층이 자리잡기 시작한 이 시점에 페르소나 4의 등장은 시리즈를 폭발적으로 흥행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전작에 비해서 이야기가 너무 굴곡 없이 행복하게만 흐른다는 게 일부 팬들에게는 아쉬운 포인트로 지적되기도 했으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지내던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페르소나 4는 전작을 가볍게 뛰어넘는 성공을 아틀라스에게 가져다 주었죠. 페르소나 4는 플레이스테이션 2로 발매된 원작만 63만 장에 플레이스테이션 비타로 발매된 골드는 135만 장이 팔리며 아틀라스 최초의 밀리언셀러를 달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게임 내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던 주인공 일행과 달리 아틀라스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고 모기업인 닌덱스는 이 성공 이후 아틀라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골수까지 쥐어짜기 시작하죠. 이로 인해 아틀라스는 페르소나 4 제작 이후 회사의 뿌리이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진 여신전생의 제작에 착수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인덱스의 특성상 온라인 서비스 및 모바일 게임에 관심이 상당했는데 매년 두세 개의 모바일 게임 제작을 아틀라스가 도맡아야 했으며 타카라 자회사 시절부터 제작하고 있던 또 다른 비장의 카드 중 하나였던 진 여신전생 이매진도 그들의 마수에 떨어지고 말았고요. 진 여신전생 이매진은 아틀라스가 온라인 게임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도전한 첫 작품이었으나 완성을 맞이하지 못한 채 회사가 팔렸으며 초기 운영사였던 케이브가 더 많은 유저를 유입시키기 위해 진입 장벽이 낮은 아이템 과금 방식을 선택했던 MMORPG 게임이었죠. 그러나 인덱스에게 운영이 넘어가면서 그들의 수익 극대화 전략이 투입되었는데 일본 역대 온라인 게임 중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은 게임 중 하나로 알려질 만큼 악독한 확률형 가챠 아이템과 편의성, 멤버십 정기권을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리니지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보셨을 아인 하사드와 비슷한 서비스였는데 원활한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필수였기 때문에 무료 게임이지만 월정액 게임이나 마찬가지인 버프였죠. 이조차도 북미 서버에서는 가격이 더 비싸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북미에서 이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일본 서버로 건너왔을 정도였습니다. 이매진이 올리는 순수익은 대회비여서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략적으로 연간 20에서 30억엔을 꼬박꼬박 벌어주는 효자 게임이었는데요. 물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게임에 재투자되지 못했고 페르소나 이상의 빡빡한 일정으로 가챠 아이템만을 추구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본적인 서버 관리도 안 됐고 보안도 취약해서 해킹이나 복사 아이템 문제가 잦았으며 운영의 질도 바닥을 쳤죠. 아무리 그래도 아틀라스의 모기업인데 인덱스는 왜 이렇게 아틀라스에 자금을 투자하는 데 인색했던 걸까요? 그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인덱스 설립 후부터 아틀라스를 자회사로 들이기까지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덱스 홀딩스는 오치아이 마사미와 그의 부인이자 전무였던 오치아이 요시미에 의해 1995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처음에 인터넷 관련 시스템 개발 회사로 창업했고 1997년에 휴대전화 콘텐츠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박을 내며 급성장했죠. 이들은 본업인 모바일 콘텐츠로 번 돈으로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M&A로 흡수하면서 몸집을 불리기 시작했는데 인수 기준은 그들이 하던 IT나 콘텐츠 업과는 상관없이 인수 금액 대비 회사의 가치가 큰지 여부가 최우선 고려 대상이었는데요. 이렇게 인수하거나 발을 들인 곳은 애니메이션 사업으로 유명한 매드하우스를 비롯해 영화 유통, 의류, 중고차 거래 회사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로지 자사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프랑스 2부 리그 축구팀이었던 그르노블 푸트 트랑트위트를 인수해서 소유했을 정도였죠. 당연하지만 이렇게 마구잡이로 인수된 기업들 간에 시너지는 전혀 없었고 계열사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순식간에 본사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인덱스 홀딩스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앞뒤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회사의 덩치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까요? 그건 바로 창업주인 오치아이가 자기 과시욕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으며 그를 위해서 자신이 벤처 회사에서 시작하여 단기간에 대기업 총수가 되었다는 성공 신화를 내세우며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면이 있지만 그 당시의 IT 업계는 순수익의 비중보다는 매출이 늘고 사업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곧 기업의 가치로 직결되었습니다. 오치아이는 나쁜 쪽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목표는 자신들이 끊임없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 중이라는 착시 현상을 시장과 은행에 보여주기 위해서 가격 대비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회사의 주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었죠. 오치아이는 굉장히 특수한 타입의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인수한 회사들의 운영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이 회사를 팔아 자금을 마련하려는 생각으로 이런 기업들을 사들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계속해서 성공하는 경영자의 대열에 합류해 더 큰 자본을 주무르고 싶었을 뿐인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명예욕이 큰 사람이었을 뿐이죠. 이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투자를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회사였는데 그 이유는 자사의 부채를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인건비만으로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게임 회사였는데 그게 바로 아틀라스였던 거죠. 아틀라스는 인기 있는 IP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악화로 헐값에 나온 좋은 매물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과 2008년에 페르소나 3와 4가 대박을 터뜨리며 오치아이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죠. 아틀라스의 IP가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졌는지 실감한 오치아이는 이들을 자회사가 아니라 완전히 편입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2010년 10월 1일 인덱스 홀딩스는 자회사였던 아틀라스를 완전히 흡수합병하며 주식회사 아틀라스의 법인은 공식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아틀라스의 장부를 직접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 인덱스는 아틀라스를 순환거래의 핵심 축으로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이 시기 후속작보다 마요나카 아레나를 비롯한 파생작들이 우선적으로 등장한 이유 역시 인덱스의 장부를 채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인덱스는 이렇게 파생작들로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작을 개발한다는 허위 정보를 배포하거나 저작권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분식회계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이 규모는 2012년 8월 결산 기준으로 24억 8,500만엔, 당시 하나로 약 250억 규모의 가공 매출을 계상했죠. 이는 실제로 수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속여서
대출 기간을 연장하고 자사의 주가 방어를 하는데 이용했습니다. 더불어 페르소나 4 골든이나 캐서린 같은 게임들을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은 인덱스의 단기 부채를 갚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었고, 아틀라스는 2013년까지도 여전히 페르소나 5에서 사용할 엔진조차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며 제작이 올스톱되는 상황에 빠졌죠. 또한 아틀라스의 자산 및 IP를 담보로 잡아 아틀라스 명의로 자금을 빌려 수익성이 없는 다른 70여 개 계열사의 운영 자금으로 융통했습니다. 이 시기 아틀라스의 제작진들은 인덱스에게 계속해서 쥐어짜이며 그야말로 사슬의 옥죄인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언제나 잔인하고 냉혹하지만 때로는 동화 같은 결말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13년 6월 일본 금융청 산하의 증권감시기관이 인덱스의 이런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포착하면서 아틀라스의 역사에 급반전이 일어났거든요.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순환거래 방식의 분식 회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죠. 같은 달 27일 인덱스는 약 245억엔의 부채를 안은 채 민사재생법을 신청하며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집니다. 동시에 자스닥 상장이 폐지되었고 OCI 부분은 법정 구속 절차를 밟았으며 아틀라스를 포함한 인덱스의 전체 자산이 매각 대상이 되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게임업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틀라스라는 이름과 여신전생, 페르소나라는 IP가 어디로 넘어가게 되는지를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더불어 인덱스의 인수를 위해서 약 20여 개의 기업이 입찰에 참가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세가였습니다. 당시 아틀라스의 인수를 주도한 사람은 세가의 사장이던 트루미 나오야로 1992년에 세가에 입사하여 2008년에 임원을 거쳐서 2012년에 CEO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트루미 사장과 아틀라스 간에 과거에 어떤 친분 관계가 있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어쩌면 과거 남코의 나카무라 사장이 그랬듯 장차 게임업계를 짊어질 회사가 되어달라는 그런 기대를 세가 임원 중 누군가가 아틀라스에게 걸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트루미 사장의 건의로 아틀라스 인수는 세가사미 홀딩스의 주요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내부 논의를 거쳐 세가가 인덱스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닌텐도와 소니가 이 입찰에 참가했다는 소문도 있었을 정도로 이 인수전은 게임업계 전체를 달군 대사건이었는데, 입찰에 참가한 20개 회사는 모두 익명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지금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어찌되었건 최종적으로 세가는 140억엔을 과감하게 베팅하면서 인덱스 홀딩스를 인수하게 되었고, 인덱스는 세가 드림이라는 이름의 자회사를 거쳐 인덱스 코퍼레이션으로 바뀌었다가 2014년 4월 1일부로 주식회사 아틀라스의 이름을 되찾게 됩니다. 멈춰버렸던 아틀라스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세가의 품에서 법인으로 다시 태어난 아틀라스의 직원들은 오열했죠. 인덱스라는 이름의 어둠은 깊었지만 아틀라스는 그 어둡고 기나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다시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이름을 되찾은 2014년부터 아틀라스는 멈춰있던 개발 라인을 가동시키며 다양한 게임들을 다시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세가는 아틀라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제작팀에 가장 필요했던 장비와 인원을 확충할 수 있게 충분한 여유 시간을 주었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새로운 엔진을 이용해 2008년부터 시간을 쪼개서 구상해왔던 페르소나의 후속편 제작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것이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페르소나 5였는데, 이번 작을 대표하는 주제는 바로 반항이었습니다. 인덱스 시절 갖은 고초를 겪었던 하시노는 부조리한 사회와 그것에 억누린 개인이 반기를 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주인공은 억울하게 법적 처분을 받고 전학을 오게 된 소년이었으며,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 역시 마찬가지로 상처받고 억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궤도단이란 이름으로 심리의 세계에 뛰어들어 어른들의 타락한 욕망을 훔쳐내 그들을 괘씸시킨다는 설정은 단순히 악당을 물리치는 기존 RPG의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인덱스 시절을 거친 아틀라스였기에 떠올릴 수 있었던 발상이었죠. 페르소나 5는 단순히 시각적으로도 과거의 페르소나들과는 달랐는데 충분한 예산을 바탕으로 모든 화면 전환과 UI에 극적인 연출을 넣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화려함을 게임 내내 유지하는 것을 기본 컨셉으로 삼았습니다. 본격적인 개발로부터 1년 반가량이 지나 2016년 5월 15일에 발매된 페르소나 5는 발매 첫 주 만에 33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페르소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으며 명실상부한 JRPG의 한 축을 이루는 대표작으로 발돋움하죠. 페르소나 5는 오리지널판의 판매량만 320만 장을 달성하며 아틀라스의 판매 기록을 또 한 번 깨트렸고 멀티 플랫폼으로 제작된 그 확장판인 페르소나 5 로얄은 현재까지 약 725만 장의 누적 판매량을 달성하면서 시리즈 최고 흥행작으로 떠오르며 아틀라스를 업계 최고의 게임 제작사 중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페르소나 5와 그 파생작들의 총합 판매량은 대략 1300만 장 이상으로 이 게임들의 판매량만으로 약 210억엔 이상의 순수익을 달성했으며 이로 인한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의 쇄신과 플랫폼 협상력을 강화하는 세가가 투자한 인수 금액의 2배 이상을 가볍게 넘어갈 정도였죠. 아틀라스 인수에 세가가 140억엔을 투자할 때만 해도 업계에서는 무리한 투자가 아니냐는 우려를 사기도 했으나 세가는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들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있었고 아틀라스는 그 믿음에 페르소나 5라는 잘 벼려진 칼 한 자루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페르소나 5의 성공으로 인해 하시노카츠라는 상업적인 성공이라는 이름에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한을 풀어낼 수 있었고 그와 함께 세가 산하의 제로 스튜디오라는 새로운 개발팀을 설립하며 20년간 이끌어왔던 페르소나 제작에서 손을 떼게 되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굳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신전생의 정식 후속작인 5편이 시리즈 최초로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며 그 판매량이 200만 장 이상에 도달했고 제로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메타포, 리판타지오 역시 게임 어워드에서 3관왕을 차지하는 등 성공을 이어오고 있죠. 페르소나 3의 리메이크작인 리로드 역시 발매 일주일 만에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는 등 여전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고요. 2025년 기준 세가 3위 그룹의 전체 매출 규모는 약 4,900억엔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 중 세가 그룹의 매출은 3,200에서 3,500억엔으로 세가를 인수했던 3위 그룹의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아틀라스가 세가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 20%가량인 600에서 700억엔대로 추정되는데 그야말로 아틀라스는 세가의 심장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JRPG를 제작하는 모든 게임 제작사들 중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위상을 가진 인류 메이커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틀라스는 최초로 간판을 걸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40년의 역사 중 3분의 2 이상을 게임업계의 메인스트림에 합류하지 못했었고 잇따른 사업의 실패로 인해 몇 번이나 다른 회사의 자회사로 전락하며 암울한 나날을 보냈던 그런 회사였죠. 그러나 사상 최악의 위기에서 반전을 이뤄내면서 시류를 가장자리 이루는 회사가 되며 JRPG 장르를 이끌어 나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게임업계에서 변화라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양날의 검입니다. 실제 아틀라스는 한 번의 성공을 경험하고 체질을 변화하다 늪에 빠져 다른 회사의 자회사로 전락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고 그대로 누워버린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자신들이 가진 본질을 지키기 위해 다시금 변화한 것이야말로 그들이 어둠에서의 대생환을 이뤄낸 이유였을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아틀라스라는 회사를 좋아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식을 바꾸게 될 첫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번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죠. 지구를 짊어진 거인의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딛고 40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마침내 그 이름에 걸맞는 존재가 된 아틀라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